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유튜브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볼 민준구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건 2주 만입니다. 네. 네, 지난주는 저랑 정서 씨가 네. 통화를 진행을 했었고, 이번 주 이제 6강 플레이오프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2주? 굉장히 네, 희노애락이 희노이다. 가득했던 가득했다. 2주였습니다. 가득했던 2주였다. 굉장히 네. 행복했는데 네. 행복한 거 하루, 네. 끔찍했던 거 13일. 그런 14일을 보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네. 개인적으로 뭐 다사다난했나 보네요. 아예 뭐 네. 야수의 삶을 사는 야수의 삶을 살았는데 네.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네. 있다 보니까 네.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 네. 시청자분들은 네네. 사실 모르실 테니까 뭐 약간의 힌트라도 뭐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 막 숫자 빼로로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 그걸 좀 하고 네. 있는데. 아 요즘에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죠 다들. 네. 아유, 이 기자의 연봉으로는 네. 아유, 못 살아요. 네. 아 근데 요즘 투자에 빠지셔서 예. 이제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신다 그 얘기죠? 네. 네, 굉장히 뭐 재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네. 큰 수익이 나면 네. 이 청취자분들한테 네. 다 음료수 날 이렇게 쏘고 하겠습니다. 저희 뭐 스튜디오도 하나 차려주시죠. 아, 뭐 좋죠. 대박 나면. 그 정도면 뭐. 네. 그 정도면 뭐. 안 사겠다는 소리예요. 안 사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아하면 절대 안 사겠다는 굉장히 자린고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절대 안 사겠다는 사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최영석 기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농구 보면서 축구 음. 보면서 또 축구가 요새 또 재밌어졌거든요. 아, K리그 재밌나요? 전북현대. 아니 기가 막히더라고. 그건 너무 잘 나가. 아니 근데 네. 이제 약간 별개 얘기인데 이건 K리그는 아닌데 오늘 새벽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유럽 쪽에 슈퍼리그 창설. 예. 네. 그렇죠. 다들 보셨어요? 아 그건 뭐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사실상 네. 자본의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건 오로지 그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돈이 되는 쪽으로 어쨌든 빅클럽들이 모이는 거고.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 스포츠랑 좀 담싸 그래요? 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 그 12개인가? 총 이제 20개 팀 20개구나. 슈퍼리그라는 네. 걸 유럽에 창설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빅클럽들만 네. 소위 말하는 빅클럽들만 참가하는 거죠. 그 중에 15팀은 빅클럽 어. 유럽. 그래서 지금 12개 팀 이미 창설됐어요. 아 확정됐어요. 레알,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맨유, 맨시티, 리버풀. 네. 리버풀이 빅클럽입니까? 아니 리버풀 팬들 화나요. 아 토트넘도 들어갔어요 심지어. 토트넘. 그러니까 그런 인기 구단들, 어. 인기 구단들. 그래서 명문 구단이 예. 아니라 인기 구단들이 예 그리고 강등제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단순하게 말하면은 축구 시장이 유럽은 좀 다르잖아요. 미국 스포츠 시장이랑. 근데 유럽 스포츠 시장에 미국 자본이 투입되면서 미국 형태의 어떤 아 그렇죠. 강등제 없는 그런 리그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 피파랑 그 유에파가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니까. 왜냐면은 네. 어쨌든 거기는 그 소위 말해서 돈이 많고 좀 인기가 많고 힘 있는 힘 있는 구단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중하위권 구단, 그러니까 어쨌든 그 리그 안에는 강팀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의 구단들이 있는데 그런 구단들하고 이제 따로 놀겠다. 우리 노는 물이 달라. 그러면서 이제 또 따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외적인 그런 것 같고 속내는 돈 들어올 구멍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거지. 왜냐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었는데 그 수익이 다른 데로 흐를 수 있다라는 그 반발심이 가장 크겠죠. 이 프로스포츠에서의 시장 경제는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돈 때문에 가는 것 같아. 내가. 사실 돈이지. 그렇죠. 네. 거기서도 엄청난 지원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리그 그 일정이랑 리그에서. UEFA 챔피언스 리그, 뭐 UEFA 컵, 뭐 이런 일정들이 다 있는데 리그컵부터 시작해서 FA컵, 그러니까 되게 빡빡한데 그런데도 거기서 또 하나를 창설을 했는데 거기 다 들어간다. 그렇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머니. 그렇죠. 돈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팀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말에 자국 리그 경기라고 주중에 이제 그런 대외적인 뭐 유로파나 그런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팀들은 주말에 자국 경기는 그대로 하고 주중에 그 슈퍼리그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데 근데 이제 뭐 요거랑 연결해서 농구로 조금 약간 얘기를 틀자면은 네네. 지금 농구가 지금 그 이제 그 어디죠 홍콩에서 하는 거 마카오에서 하는 거 터리픽 때. 예. 네, 터리픽 때
터리픽 12. 네, 그게 되게 화제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좀 거의 본격적으로 조금 약간 그 KBL 시즌의 주중에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 네, 진짜 아시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좀 논의 단계래요. 이게 빠르면 진짜 빠르면은 제가 듣기로는 다른 뭐 이제 알아봤는데 다음 시즌에 진짜 빠르면 다음 시즌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려면 네. 우리나라 그거 만약에 정상화 시켜가지고 잘 하려면 우리나라 시즌 라운드 줄여야 돼요. 그렇죠. 경기 수 많이 줄여야 지금 돼요. 54경기도 우리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진짜로. 그래서 저는 4라운드 정도만 하고 그거 어차피 주말에 돌리면 우리 못 돌려요 6라운드. 그렇죠. 선수들 다 죽어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진짜 지금 54경기 체제로는 절대 불가능한. 지금 자국리그 54경기 하는데도 선수단 다들 힘들어서 체력 문제 매번 생기는데. 그렇죠. 많이 힘들죠. 예.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진 거잖아요. 원래 한 그렇죠. 2년 전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음. 사실은 이게 지난해 약간은 시범 케이스로 지난해인가 아마 도입이 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게 된 건데.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로 빨리 좋아지느냐, 네네. 그러니까 뭐 각 나라 백신 수급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접종자가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텐데, 그래서 저도 뭐 이거는 뭐 이게 확실히 된 건 소문으로 이제 구단들이랑 얘기하면서 들은 건데, 아무튼 지금 그 얘기가 좀 본격 논의 중이다. 아마 재밌지 않을까. 터리픽을 주최하는 측이 굉장히 머니 엄청난 파워가 지금. 굉장히 세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이미 터리픽 갈 때도 저희가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모든 걸 다 경비를 다 지원해 주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우승하면 사실은 KBL 우승한 것보다 금액이 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팀들이 거기 가려고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도대체 뭐 상위 몇 개 팀이 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 KBL 리그 내에서 뭐 그런 참가권도 조건이 있을 테니까 시드가 다르겠죠. 예, 그런 것들도 되게 앞으로 흥미로운 요소일 것 같고 재밌겠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프로농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뭐 슈퍼리그 얘기 나온 거 저도 뭐 그냥 소문 들은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일단은 그 KBL 프로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6강이 마무리가 됐는데 6강 오늘 리뷰하고 그다음에 4강 프리뷰 미리 예측 좀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화제를 모으는 게 강희슬 선수의 KB 이적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직 요거 인선 과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6강 플레이오프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지금 끝난 지 조금 됐으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시리즈 오리온과 전자랜드 시리즈에서 오리온이 졌죠. 예, 전자랜드가 3승 1패로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승현 선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뻔할 수도 있는데 그 뻔한 게 경기에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 4차전 보시면요, 여러분 1, 2쿼터 때 조나단 모트리가 굉장히 좀 버벅거렸죠. 맞아요, 고전했죠. 예, 1차전 때 보여줬던 그 압도적인 그런 리머텍을 못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유심하게 다 지켜보시면은 그 길목을 다 이승현 선수가 막고 있어요. 이승현 진짜 장난을 수비 진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종현 선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이종현 선수가 그동안 뭐 수비 능력이 좋다라고 평가받았던 거는 블록 능력이니까 세로 수비. 이런 세로 수비가 굉장히 좋았던 거지.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잖아요. 워낙 그 머리로 수비하는 선수가 아닌데 이승현 선수는 굉장히 머리로 수비하는 선수 같아요. 신체 조건도 더 이종현 선수가 더 좋고 힘도 이종현 선수도 괜찮은데 이승현 선수도 힘이 좋다고 평가받지만 길목을 막아버려요. 모트리가 들어가질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로슨이랑 이승현이랑 나왔을 때 모트리가 굉장히 버벅거렸는데 이종현 로슨이 나왔을 때, 이종현 데빈 윌리엄스가 나왔을 때 그 구멍이 너무 커서 거기서 흐름을 다 뺏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한 발씩 먹고, 사실 3차전은 3쿼터 로또포가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될 날이었고, 전술 그리고 경기적인 흐름, 상황 이런 게 다 전자랜드한테 너무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현이 그 이제 4차전 전반전 민중기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제 전자랜드가 모트리가 2D 게임 핸들러 할 때 박찬호, 민성주 이런 자원들이 스크리너 역할하면서 빅빅 피켓놀, 빅맨끼리 2대2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승현이 뭐 이제 국내 빅맨 막다가 스위치로 나와서 모트리 그냥 이제 모트리 앞에 서버리면은
야 모트리가 못 뚫더라고요 쉽게. 네, 예, 맞아요. 이승현 수비가 얼마나 좋은지 느낄 수 있었고 다른 쪽에서 2대2가 일어나도 이승현이 헬프 와가지고 뭐 김낙현 모트리 2대2 해도 헬프 와가지고 막 턴오버 유발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승현이 1차전부터 있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일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1차전 게임 때 2쿼터에 게임이 끝났는데 2쿼터 때 어떻게 게임이 끝났냐면 데본 스캇이랑 김낙현 2대2의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2대2 게임을 이승현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2대2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이승현이 있었을 때. 왜냐하면 4차전 때 이승현도 전반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후반에 조금 많이 힘들어 보였고 이 슈팅 밸런스도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수비로도 굉장히 100점 만점 선수인데 그 없는 공백이 너무 컸어. 1차전 때. 그때 승기를 뺏겼어요. 아예.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확 줘버렸어.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멘탈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거예요. 전자랜드는 자신감 얻고 야 이거 우리 진짜 뭐 가볍게 이기네. 그러니까 오리온은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갖고 놀았어요. 1차전은. 그러니까 50점 차 게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전자랜드가 전 선수를 다 투입하고 마지막에 임준수 선수까지 투입해서 골 넣고 전원 득점 게임 만들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1차전에 팡 붙었으면은 50점이 뭐야? 60점 차 게임도 날 수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체육관 내에.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 있었어요. 오리온은. 전반 끝나고. 그때 저랑 민준 기자랑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생각이냐면 와 이게 우리가 토요일 오후에 이 시간에 이런 거 보러 왔나 플레이오프 기대하면서 첫날인데 플레이오프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전자랜드가 게임을 굉장히 잘하기도 했고 오리온이 생각보다 수비 허술함이 너무 컸는데 그 허술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승현의 부재가 너무 컸지. 뼈 팠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제 그렇게 시리즈 흘러갔는데, 근데 이제 이 시리즈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게 데빈 윌리엄스의 태도, 멘탈. 사실 뭐 플레이오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차전이었나요? 뭐 작전 타임 중에 뭐 이렇게 조용하라는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마지막 4차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게 4차전인가요? 4차전인가? 3차전인가? 3차전이었던 아니야, 것 같은데 3차전. 이겼을 때 3차전이요. 그래가지고 더 3차전.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데빈 윌리엄스 상황에 대해서 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최영석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저희가 그때 호외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터질 걸 알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데빈 윌리엄스 못한다고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할 말이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구단의 선택이든 뭐 구단의 선택이라는 게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났지만 어쨌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간 거잖아요. 어쨌든 이 친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친구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반등의 요소가 그러니까 교체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교체가 거의 다가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도 경기력이 반등을 절대 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요소도 전혀 없었고 이미 이대로 플레이오프 가면은 이대로 끝날 것이라는 게 누구나 그러니까 모든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 다르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수에게가 저는 10분 투자하는 것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10분이라는 시간을 부여를 했겠지만 그 정도로까지 쓸 필요가 있었냐라는 쓰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은 그냥 차라리 어차피 뭐 강원준 감독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 데빈 윌리엄스도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제외를 그냥 시켜버리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분명히 10분이라는 출전 시간을 띄웠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왜냐면 10분이라는 시간을 그 플레이오프에서 10분 굉장히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그 시간을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굳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상 뭔가를 반전을 꿈꿨다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투입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애시당초 시리즈가 그렇게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야 그 선수를 계속 10분씩 뛰면서 10분 뛰는데 못해. 좀 잘해줘야 돼. 근데 못해. 계속 이게 지금 모든 화살이 사실은 데빈 윌리엄스 때문에 다 가잖아요 지금.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못한 건 맞고 이 선수가 잘못된 행동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과연 이 선수 하나가 그 못한다고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 나왔냐? 또 그건 아니거든. 데빈 윌리엄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원인이 데빈 윌리엄스 정도인 거지. 그 중에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데빈 윌리엄스인데 그게 좀 크게 느껴질 따름이지.
그렇죠. 모든 게 그러니까 데빈 윌리엄스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그러니까 일종의 총알바지가 된 느낌도 들어요. 솔직히. 예. 실제로 물론- 김효범 코치가 인스타에 전형적인 희생양이라고도 올리기도 했죠. 그렇죠. 예, 봤습니다. 김영훈 코치가 그런 것도 좀 올렸더라고요. 또 원상 기자가 쓴 기사를 빵점짜리 선수. 빵점짜리 외국 선수. 근데 이게 뭐 데빈 네. 윌리엄스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강현준 감독은 항상 외국 선수와 마찰이 있어왔던 지도자고요. 그리고 아이반 존스, 브래든 크럼프 이런 선수들이 있었을 때, 특히 아이반 존스는 그 다음 시즌에 KCC에서 던스턴도 힘들어할 정도의 굉장히 씹어먹었죠.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나중에는 NBA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수한테도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반 존스는 그래도 기록을 냈어. 근데 데빈은 기록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마찰이 있더라도 기록을 내는 선수가 있고 기록을 못 내는 선수가 있는데 전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빈을 변호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수는 구단과 문제가 있고 감독과 문제가 있을지언정 자기 기록은 어느 정도 챙겼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게임을 보면은 던졌지 그냥. 완전히 게임을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나와서 3점 던지고 나와서 점프슛 던지고 빅맨이 할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진 세트 오펜스에서의 3점 슛이면 이해하겠는데 무슨 거의 단발성 공격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데빈 스스로 깎아먹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통제하지 못한 강훈식 감독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형이랑 정서가 말했듯 전체의 문제 같아. 이거는 누구 하나 짝 찍어가지고 너가 잘못한 거 얘기 아니고. 근데 저는 기록은 내야 된다고 생각해. 외국 선수인데 골밑에서 노마크 득점도 잘 못 넣어요. 못하긴 너무 못했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넣으면서 자기 거 기록을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문제가 있어서 마찰이 있으면은 그래서 못하고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 변호에 대한 마음이 생기겠는데 아니 게임을 보면은 이유가 보이잖아. 너무 못해요. 왜냐면 이게 그 외국 선수들이 어쨌든 기록을 조금이라도 내야 되는 이유가 이 선수들은 어쨌든 여기에 평생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타 리그를 갔을 때 이 전 리그, 그러니까 어느 리그에서 뛰었던 그 기록들이 약간 참고 사항이 되거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문경 감독님도 그때 따로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6라운드 때 외국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때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록이 안 나면 너 다른 리그 가서 뛸 때 분명히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뛰게 하면은 이 정도 충분히 따라와줘라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줬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기록에 대해서 사실은 외국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인센티브가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사실 데빈 윌리엄스의 그런 행태는 그냥 그러니까 좋게 그러니까 형 말대로 중강 말대로 변호를 할 수 없는 수준에 그냥 게임을 던져버렸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나 그냥 경기하기 싫어 나 왜 뛰게 해라는 그런 뉘앙스를 경기 중에 보여주잖아요. 약간 그런 거는 말도 안 그건 진짜 프로 선수로서의 그런 거는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잘못은 사실은 그나마 뭐 이대성 선수나 뭐 로슨 선수는 뭐 이 마찰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도 우리 팀원이다라고 하면서 팀으로 어쨌든 팀의 책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강할준 감독님의 그런 인터뷰들이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니까 너무 모든 얘기하면 국내 선수들은 너무 잘했어. 국내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어. 너무 열심히 해줬어. 근데 데빈이 잘해줘야 돼. 데빈 그러니까 약간 너무 똑같으니까 3차전까지의 3차전이 아니라 시즌 한 4라운드 이후부터 그 데빈 윌리엄스가 부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그 똑같거든요, 멘트가. 데빈 윌리엄스가 모든 걸 거의 지분을 그러니까 이게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강훈준 감독이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그런 말을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또 강훈준 감독이 그런 언론을 상대로 말하는 거에 분명히 좀 능숙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럼 그 의도는 뭘까? 사실은 이제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리그 관계자분들 들어보면은 보통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외국 선수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데빈은 어떤 비하인드가 있냐면 다들 아시지만은 그 원래 교체를 원했지만 교체가 이제 거절당한 케이스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약간 구단과의 뭔가 어떤 일이다. 이런 노골적인 인터뷰는 구단에 대한 어떤 목소리다라는 어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에런 헤인즈로 가는 게 맞죠. 선수들이나 그런 코칭 스태프도 다 헤인즈를 원했었으니까요. 근데 뭐 그거야 윗선에서의 거절로 반대로 인해서 헤인즈로 교체가 안 된 부분이고, 근데 윗선에서 반대한 이유도 있어요. 그게 타당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윗선은 농구인들이 아니잖아요. 저희처럼 농구를 사랑해서 보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일로만 볼 수도 있다고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지. 이게 지금 이해타산을 따져서 우리도 물론 비즈니스적인 관계이지만 그래도- 애정이 좀 있고 근데 그들은 아닐 수도 있다고. 이해타산적으로 볼수 있어. 합리적인가 회사 입장에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체가 어떤 회사의 뭐 어떤 그런 비용적인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익이냐.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일 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 거지. 그렇죠. 오리온에 헤인즈가 왔다. 그리고 KCC에서 보여준 그 헤인즈의 사실 전창진 감독이 딱히 엄청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그런 헤인즈였다면 오리온은 분명히 더 좋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리온이 사실은 원래 시즌 내내 업앤다운이 좀 있긴 했지만은 솔직히 데빈 윌리엄스 와서 경기력 망가지기 전까지 괜찮았어요. 그렇죠. 망가지고 거기서 교체를 결정했다가 실패하고 교체가 이제 빠꾸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추락일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클러치 경기력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강훈재 감독이 좀 노골적으로 좀 너무 또 이대성 선수에 대한 비판에 날을 세운 부분도 있고 솔직히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팀 분위기도 같이 어수선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까지 연장이 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즌을 바라봐야 되는 구단이고요. 한 시즌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팀은 뭐 전력 보강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거보다는 외국 선수 선택 잘하면은 저는 다시 플레이오프 올라갈 것 같아요. 워낙 멤버가 좋아서. 기본 멤버가 너무 워낙 좋죠. 근데 이번에도 1옵션을 실패한다 그러면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네. 메인 외국 선수가 부실하면 그 팀은 국내 선수가 아무리 좋아도 쉽지 않아요. KBL 아직까지도 외국 선수 그러니까 의존도라기보다는 의존도는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영향력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명,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뭐 KGC가 그렇게 가는 것도 네. KT가 그렇게 무너진 것도 오리온이 그쵸. 무너진 거 다 외국 선수거든요. 전자랜드랑 전자랜드가 그렇게 된 것도. 전자랜드랑 딱 비교해서 전자랜드랑 오리온이랑 그 선수들 네임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오리온이 훨씬 인데 그쵸. 경기력 차이는 전자랜드가 훨씬 경기력이 괜찮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 조나단 모트리라는 뭐 기가 막히잖아요. 모트리 혼자 모트리 고 했는데 끝났잖아요. 물론 그 선수가 완벽하진 않아요. 맞아요. 썰린저보다 되게 탄탄하다는 느낌은 주진 못했어요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플레이오프를 비교해 봤을 때 어차피 여긴 모트리였고 여긴 썰린저였잖아요. 외국 선수들을 보면. 근데 모트리가 썰린저가 보여준 퍼포먼스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오리온이 잘 막아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 근데 그래도 정말 대단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모틀 입장에서 네.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해. 난 나름 다른 어떤 G리그- 일반고에서 전교 1등해서 왔는데 네. 특 먹고 다니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특 먹고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얘도 대단한 앤데. 네. 사실 설린지 너무- 아니었어. G리그에서 씹어 먹던 애인데 NBA 갔다 오는 NBA 주전 멤버가 주전 멤버가 오니까 뭐지? 분명히 이 정도면 짱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왔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애가 온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붙어봐야겠지만 둘이 붙으려면 또 그 챔피언 결정전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멀었고. 근데 조단나 모틀리가 정말 대단했죠 이번 그렇죠. 시리즈. 네. 정말 대단했죠. 오리온이 제어를 못했죠. 그러니까 일단 디드링 로스의 수비 문제도 저는 많이 발견을 했고, 그러니까 로슨이 그 사실은 그 전부터 강훈철 감독이 얘기했던 게 빅맨 수비할 때 빅맨과 몸싸움 못 버틴다. 포스트업 수비. 사실 그것도 문제였는데 모트리는 볼 잡고 돌파하는 선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돌파할 때 범핑 충돌도 못 버티더라고. 거기서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이제 이종현의 헬프 와도 그때부터는 미드레인지 공간 쫙쫙쫙 열려 있고 그거 그냥 박찬호 이런 선수들이 박찬호는 슈팅이 좋으니까 받아 먹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냥 모트리부터 이미 거기서 그냥 승부가 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무튼 김낙현 전현수도 굉장히 잘했죠. 저 전현우가 4차전 때는 진짜 전시들이 장난 아니에요. 잘하네요. 신기해요. 네. 전전. 전전. 저쪽에도 지금 전씨가 잘하잖아요. 최고잖아요 지금. 네, 전대만. 다른 전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전준범. 그렇죠. 다른 전도 기다리고 있어. 그 선수는 폼이 올라와요. 지금은 뭐 이게 시리즈 때 폼이 올라와야죠. 그렇죠. 가진 거는 국가대표인데. 국가대표 슈터인데. 네. 뉴질랜드전에서 우리나라를 아이고, 그 수렁에서 들어가면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기량이 돌아와야죠. 그렇죠. 기량이 아직은 네. 이제 못 돌아왔잖아. 거기 또 전전끼리의 맞대결이네. 네. 네. 전전. 그리고 그렇네요. KC 전자랜드 같은 전자랜드와 전창진 감독.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KCC랑 전자랜드랑 귀여웠지. 만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요. 그러면 프리뷰로 먼저 갈까요? 그러면 네. 요거 프리뷰 하고 어차피 갈게요. 시리즈 이렇게 하나로 해보죠. 그렇죠. 전자랜드 얘기 많이 안 하는 거 프리뷰 때 얘기할 거라서 많이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일단 요것만 짚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랑 민주 기자가 전자랜드 3승 2패, 청소 기자가 3승 0패 예상했는데 예, 아무도 못 맞췄어요. 3승 1패네요. 네, 3승 1패. 네, 그렇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음. 이승현 선수가 3차전 때 못 나왔잖아요. 네. 인천을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 시작 한 50분 전에 윗선에서 또 뛰지 그것도, 말게 하려 했다고 얘기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미 테이핑까지 다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윗선에서 구단 윗선에서 3차전 결국 결장은 윗선의 선택이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뛰었다고 해도 다행히 그 경기 이기긴 했지만 다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좀 무리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4천을 나왔는데 또 져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 같아. 몸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슈팅 밸런스가 다음은 망가져 있더라고요. 네. 미드레인지에서 은근히 찬스 많이 나는데 네. 거의 다 놓쳤던. 그게 예전에 이승현이었다 예전에 백발- 이승현이었다면 들어갔을 거고 올 시즌 그게 들어갔다 이승현은 게임도 몰랐겠지. 맞아요. 최고의 미드레인지 슈터였으니까. 네.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온 전자랜드는 3승 1패로 끝났고 저희 아무도 못 맞췄고 바로 그쪽 라인 프리뷰까지 갈게요. 네네. 자, KCC와 전자랜드가 드디어 붙습니다. 요 시리즈 어떻게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네. 아니 나 그냥 KCC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이길 것 같다. 그런가?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그 좋아요. 예. 지금 전력 말고도 전통적으로 두 팀이 만나면 게임이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 재밌는 게임들이에요. 맞아. 뭔가 늠농구 시즌 중에도 그 군산에서 있었던 그 명경기도 있었고. 네. 굉장히 터프해요 둘이 다. 그러니까 KCC가 전자랜드 만나면 좀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솔직히 정규리그 땐 그랬어요. 네. 전자랜드를 상대하는 팀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전자랜드가 그러니까 전자랜드를 두고 그 상대 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터프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몸싸움들이 그러니까 스크린 타워 할 때 한번 펌핑팡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전자랜드가 터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거든요. 까다로운 네, 팀이죠.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마 KCC도 사실은 그러니까 높이가 낮고 활동량으로 이걸 메워야 되는데 결국에 활동량 대 활동량으로 지금 정면 승부를 하는 그치.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KCC가 힘들어할 수는 있죠. 음. 근데 나는 KCC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센 것 같아. 근데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과거는 허재 감독님이 있었을 때부터 추승균 감독님이 있었을 때는 농구의 결이 같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스타 플레이어 네, 중심의 스타 플레이어 위주의 굉장히 애밌고. 빅볼이죠. 네, 야구로 치면 빅볼인데 음. 전자랜드가 그 빅볼을 깨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혀요. 결국 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3대2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친 KCC가 위로 올라갈수록 허덕이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이제 전찬진 감독님의 농구 스타일은 유동 감독님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면이 좀 있다. 그리고 활동량 많이 빅볼이 아니에요. 전찬진 감독님의 스타일은 히어로볼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했던 것도 있잖아요. 내가 헷갈려했지. 송교창 MVP에 대한 헷갈림이 그 빅볼이 아닌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임팩트가 떨어진다고 오해를 한 부분이 그때였죠. 이걸 네. 본인이 이렇게 직접.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인정을 했어요. 맞아요. 송교창 선수가 MVP 맞습니다. 우리 그 송교창 선수 투표했어요. MVP로. 제 손으로 했습니다. 제 손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케이. 근데 저는 좀 이번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찬진 감독님의 농구 스타일은 유도훈 감독님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굉장히 좀 차이 짜임새 있고 그리고 그쪽은 지금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죠. 그리고 조 알렉산더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그 합류 초반에 그 현장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그때는 몸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얼마 며칠 안 됐을 때잖아요. 네, 그때가 월요일이었나? 그때 월요일이었는데 그 전주 금요일에 그 격리가 풀려서 그때 훈련을 했는데 훈련이 안 했나? 월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날 오전 훈련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사계절 아십니까? 네, 코트 사계절? 4등분에서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시키는데. 네, 그걸 외국 선수 원래 안 시키는데. 안 시키는데 원래. 너무 몸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시키셨대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몸 상태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때는 몸이 되게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되게 좀 체격이 있어요. 알렉산더 선수 기본 골격이 있는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수요일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현대모비스 쪽 들렸다가 KCC 쪽도 들려서 알렉산더 인터뷰 짧게 하고 왔는데 저도 훈련은 못 봤는데 오후 훈련 그때 예정이었는데 근데 저도 봤을 때 되게
약간 야위였다.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하면서 선수들이 다 체중이 내려가잖아요. 이게 근육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말라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게 아직 몸을 좀 더 만들어야겠구나. 운동하면서 근육 다시 늘리고 좀 되게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알렉산더 선수가 당장 4강에서 이렇게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무기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또 맞춰봐야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미 라거나랑 헤인즈라는 너무 탄탄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무리하게 쓸 이유도 없어요. 전찬진 감독님이 분위기 전환용으로 한 5분에서 10분 딱 투입해가지고 분위기 팍 바꿔버리면 게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랜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의 용병이 좀 많이 힘겨워하죠. 이제 내일과 왔다 갔다 하면서 올 어라운드 그런 유형인데 저는 4강은 맛보기라고 보고요. 4강을 뚫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을 때는 알렉산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저도 뭐 최영석 기자도 아까 이제 개인적 얘기 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저도 챔프전 카드인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챔프전용. 결국엔 그걸 생각하면서 메인 그러니까 설린저 혹은 셜록. 왜냐면은 어쨌든 두 선수 다 그러니까 골밑 그 들어가면서 하는 거에 강점이 있지만 결국엔 나와서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맞춰서 수비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알렉산더가 굉장히 내각 수비가 된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동의.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4강 그러니까 어쨌든 KCC라는 팀은 지금 통합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 플레이오프 안에서 그 물론 당장에 4강을 뚫는 게 그 최우선 과제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 한 수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제 느낌상으로는 전찬진 감독이 4강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KCC가 아무리 모트리와 스캇이 왔다고 해도 그 KCC 저는 누누이 전찬진 감독이 맨날 말씀하시는 그 국내 선수들의 힘이 저는 솔직히 거기서 차이가 엄청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생각 이상으로 저는 많이 난다고 봐요. KCC와 전자랜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전찬진 감독님이 그걸 받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어쨌든 상대도 힘을 좀 뺐지만 우승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정규리그 경기에서 벤치 멤버 위주로 돌렸는데도 KCC가 전혀 원사이드하게 무너진 경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접전을 갖고 연장을 가기도 했고 100점을 넘기기도 하고 어쨌든 뭐 송창용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도 전혀 경기력이 밀리지 않는 걸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단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워낙 지금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래서 전찬진 감독님은 저는 내심 챔프전까지 이미 챔프전 구상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하고 있지 않을까. 봐야죠. 그렇죠. 챔프전 구상해야죠. 이제 전찬인 감독이 정규리그 우승한 날 선수들이 행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네 맞아요. 이제 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시그널일까요? 챔프전 우승하고 받겠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나는 정규리그는 행가를 하는 거 아니라고 감독 행가를 하는 거 아니라고. 역시 아마 더 큰 그림 먹어본 사람이야. 우승을 해본 감독님이라서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아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전자랜드에 대한 어떤 준비도 이미 하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오리온 올라오면 고맙고 왜냐면 상성이 거의 뭐 극악이었으니까 6전 전승이었죠. 네, 거의 뭐 오리온은 거의 뭐 KCC 농구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었고 그 스피드를 저는 약간 그거 2대2 수비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사실 전자랜드가 이번 4강에서 가장 재미를 봤던 게 모트리가 6강에서 재미를 봤던 게 모트리가 보랜들로 나가면서 스크리너가 김낙현이나 전현우가 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빠져나가는 선수가 빅맨이 아니라 슈팅이 있는 가드들이나 포워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피켓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상대가 드랍백을 하거나 해서 골밑을 보호하면은 밖으로 빼서 외곽으로 던지고 아니면 만약에 스위치를 하거나 이러면 모트리의 개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서 거기서 이승현 선수가 없는 그런 2대2 수비를 거기서 뚫었거든요. 전자랜드가.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그게 주 무기가 될 수도 그러니까 메인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거를 저는 KCC가 어떻게 막냐가 좀 궁금해요. 잘 막을 것 같긴 하고. 그렇죠. 네, 사실 모트리 오고 나서 전자랜드가 그 어떤 시스템, 모트리가 핸들러 하는 시스템을 계속 다 줘오면서 오리온전에서 그게 완전 극대화된 거죠. 네, 이승현 빠지고
디드리누스 수비 문제 부각되면서 이게 완전히 효과를 제대로 거의 뭐 120% 봤다고 봐요. 거기서 이제 모트리가 천하무적이었고 근데 이제 KCC는 좀 다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오리온의 그 이제 이승현이 없었던 경기들을 보면은 이종현이 거의 뭐 헬프 디펜스 아니면 뭐 박진철 아니면 뭐 최현민 정도였는데 KCC 일단 송교창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트리랑 빅맨이랑도 그래도 자주 했거든요. 뭐 이제 민성주나 맞아. 박찬호 이런 선수들도 2대1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오리온은 그냥 이종현이 쳐져서 수비를 했다면은 KCC 송교창은 밖에 나와서 스위치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해치 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KCC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리온보다는 훨씬 다양한 전략을 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좀 리듬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자랜드가 그 KCC와의 시리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KCC의 어떤 수비법을 한번 1차전 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의도적으로 그 빈도를 조율하고 스크리너 선택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김낙현 전현우를 더 그냥 그런 외곽 자원들을 더 많이 스크리너로 쓴다든지 아니면 모트리의 그런 2대2 핸들러 공격보다는 1대1 공격 아니면 로포스트 공격을 빈도를 높여버린다든지 오히려 또 라거나와 로슨의 어떤 파워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거나가 아마 모트리가 돌파할 때 로슨처럼 막 범핑이 그냥 막 밀려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라거나는 그냥 딱 버텨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튕기죠. 예, 오히려 모트리가 약간 뭐야 이러면서 약간 흔들릴 거기 때문에 파워가 너무 좋은 선수라서 맞아요. 그런 그림도 꽤 많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자랜드가 6강 생각하고 4강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6강 상대 오리온을 생각하고 KCC를 만나면은 3전 전패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분위기가 완전 넘어간 상태에서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1차전도 심지어 거의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남은 경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KCC는 분명히 다르고 그 KCC는 1차전은 전주 1, 2차전은 전주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그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 왜냐면은 예전에 KCC는 사실 항상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버벅거렸어요. 힘들었어요. 3위로 시작했으니까 네, 3위, 뭐 4위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위에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의 거예요. 2주 동안 지금 시간을 벌면 다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미칠 게 없어요. 전주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인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라스트 댄스 추면서 오는 거지. 막 이쪽에서 막 오는데 이제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전창희 감독이 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도 이게 1차전 첫 경기를 전주에서 하는 게 되게 우리한테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그대로 하셨었어요. 그대로 하셨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요 시리즈가 또 그래도 재밌는 게 KCC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모트리 오고 나서 KCC랑 붙은 경기 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유일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전자랜드가 김낙현도 안 오고 정현삼도 빠져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대원도 없고 모트리도 10분도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트리가 있는 상황에서 붙는 첫 경기예요. 1차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KCC는 KCC대로 전자랜드 분석을 많이 했을 거고 전자랜드 준비를 해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경기장에서 붙어보는 거 피지컬적으로 붙어보는 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좀 1차전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4강부터 정효근 선수가 뛸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복귀 가능성이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플레이오프 1차전 때 6강 플레이오프 1차전 때 유도훈 감독님께서 6강에서는 이대현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정효근은 4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정효근 선수가 이제 몸이 좀 나아져서 나온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장신 자원이 그렇게 늘어나 버리면 같은 팀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전자랜드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상대가 오리온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자랜드 게임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지금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KCC를 상대로도 그 아름다움이 발산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른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수비, 완전히 다른 공격, 완전히 다른 농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팀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효근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대현이랑 같이 안 세운다고 봤을 때 4번으로 썼을 경우에 송교창 수비 카드로 되게 괜찮은 카드란 말이에요. 정효근이. 그렇죠. 사실은 사이즈나 파워나 이런 면에서 스피드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송교창이 이대현이나 아니면 뭐 현대모비스 함지훈이나 이런 선수 다른 팀 빅맨들을 4번에서 맞붙어뜨렸을 때는 그 기동성, 스피드 이걸로 그냥 트레이션이든 그냥 세트 오펜스든 다 그냥 박살내버리죠.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효근은 몸 상태를 봐야겠지만은 나오면은 되게 송교창이랑 피지컬적으로 붙을 수 있는 선수예요. 사이즈도 되고 기동성도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 4번으로 쓰시겠죠? 혹시나 또 같이
쓴다면. 근데 뭐 이미 정규리그 때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근데 겪었는데도 계속 밀어붙였거든. 예. 그래서 나는 그게 좀 걱정인 거지. 근데 전자랜드는요 지금 뒷걸음질 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고 여기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이미 챔프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자. 그렇죠. 챔프전을 진짜로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바라보고 있어요. 인터뷰하면은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얘기를 하죠. 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챔프전 가야 된다. 그렇죠. 거기 되게 절실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절실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는 KGC 현대모비스 게임은 사실 되게 담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KC 전자랜드 게임은 감정이 좀 들어갈 것 같아. 울컥할 것 같아 뭔가 보면. 그러니까 4차전 전자 인천에서 만약에 지면 어떡해. 진짜로. 그러니까 뭐 이건 진짜 상상하는 건데 전자랜드가 4차전 인천에서 지면 어떡해. 그거 너무 슬퍼서 못 볼 것 같아 그거는. 그렇죠. 그 향후에 뭐 구단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라스트 댄스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기면은 와 그거는 진짜 감동 그 자체죠. 그렇죠. KCC는 이제 어떻게 될까? 지옥불이고요. 그렇죠. 오리온은 어느 정도 명분이 좀 있거든요. KCC 지금 명분이 없어. 지면 안 돼. 그렇죠. KCC.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자랜드가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할 텐데 근데 저는 뭐 라인업 얘기를 계속 조금만 더 있자면은 지금 상황에서 전자랜드는 이대현 정효근을 같이 세우는 것보다는 전현우 3번 쓰고 차바위 2번에 상대 가드 잡는 카드로 쓰고 4번 이대현 정효근 돌아가면서 쓰는 게 어차피 둘 다 컨디션 정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둘 다 같이 세울 수 있는 상황. 둘 다 지금 이대현은 무릎, 정효근은 발목 때문에 아마 지금 수비가 아마 무너질 겁니다. 같이 쓰면은. 예, 그래서 저는 그 둘을 번갈아가면서 4번에 써주는 게 그리고 그게 맞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무리했다가 잘못 까딱해서 무리해서 둘이 다 같이 쓰다가 수비 한번 잘못 뚫려버리면 송교창 그거 가만히 안 둬요. 그렇죠. 그리고 KCC가 워낙 역습이 빨라서 이대현 정효근 같이 하면은 그 기동성이 아마 좀 모트리도 트랜지션 수비 때는 그렇게 빠른 타입이 아닌데 그리고 또 그 둘 같이 썼을 때 문제는 결국엔 저도 또 2대2 수비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플레이오프가 지금 아무리 역수비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좋아하는 팀도 사실은 플레이오프 때는 완전 그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플레이오프 때의 수비는 그러니까 사실 6강이 이렇게 좀 약간 원사이드하고 사실 긴장감이 좀 떨어져서 좀 약간 아쉬워하시는 팬분들도 있고 저희 댓글에도 그렇게 경기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렇게 붙었을 때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평소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트랜지션을 잘하는 팀도 그 빈도가 확 줄고 세트원 패스 비중이 높아지고 약간은 그럴 수밖에 플레이오프라는 무대가 사실은 NBA도 그렇지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안정감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KCC에서는 거기서는 엄청난 큰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이정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무섭다. 전찬진 감독님이 사실은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때도 이정현 그러니까 기대되는 선수 그다음에 믿는 선수를 무조건 둘 다 이정현을 뽑은 이유가 MVP 송교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현을 뽑은 이유가 사실은 저는 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플레이오프 때는 템포를 느린 농구에서 무조건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속공이 잘 나오면 좋지. 근데 그건 최상의 시나리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세트오펜스 상황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패턴으로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이정현의 작전 수행 능력이나 이정현의 그런 2대2 능력은 사실은 넘버원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혁은 이대원이 동시에 나왔다가 그런 완벽한 이정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정현도 지금 플레이오프 4강에 맞춰서 지금 컨디션을 끌어올릴 거예요. 아마 KCC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몸 상태를 계속 맞춰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둘을 이렇게 동시에 내보냈다가 2대2 거기서 그냥 털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살이에요. 뭐 이제 이정현 수비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전자랜드 분명히 이정현에게 차바위 이윤기 돌아가면서 붙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그렇죠. 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올 시즌 솔직히 김낙현이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는 20점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정말 편해졌어요. 할 게 많이 줄었어요. 일단 뽀른반이나 2대2 역할을 모트리가 많이 해주죠. 물론 거기에 장단이 있지만은 수비는 차바이가 다 해줘요. 맞아요. 김낙현이 정말 체력 세이브가 많이 되는 구조. 작년이랑 완전 달라요. 감독님이 공격만하게 지금 거의 판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김낙현은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솔직히 20점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다른 선수들이 고생하는 거 보상시켜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낙현 정도의 이름값과 어떤 능력과 능력이라면. 그래서 근데 이게 KCC 저는 좀 묘한 게 사실 5대5 세트 오펜스에서 이정현이 중심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김낙현이 매치업을 어디든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정현에게 차바이나 이윤기 붙인다. 김낙현은 그럼 누구 붙일 것인가? 정창영? 이 선수 포스트업 쓰거든요. 사이즈 좋아서 포스트업 옵션이 있고 유현준 은근 까다로워요. 유현준 2대2 은근 까다로워. 그래서 저는 김낙현이 김지한도 있고 김지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유병훈 카드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김낙현이 오리온과의 매치업과는 달리 KCC전에서는 수비 부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약간 달라요 상황이. 맞아요. 이 시리즈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낙현이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게 부담이 늘어났다고 만약에 공격 퍼포먼스가 떨어져 버린다? 사실은 전자랜드 김낙현 모트리가 공격에서 무조건 원투펀치인데 여기서 퍼포먼스 살짝이라도 떨어지면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각자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전자랜드도 전자랜드만의 자신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 KCC도 KCC만의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난 이쪽 시리즈보다 이쪽 시리즈가 더 보고 싶어. 빨리.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KCC 3대2 승리 3대2 예상합니다. 3대2? 3대2. 3대2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예상으로. KCC 3대2. 나 3대2 갈 것 같아 이거는. 3대2 5차전까지 간다. 꽉. 저요? 네. 3대0 KCC. 아니네. 왜 이렇게? KCC 자비가 없을 것 같아. 네. KCC는 이미 내가 말했죠. KCC 시선은 4강이 아니라니까. 근데- 통합 우승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당할 수도 있잖아. 아니지. 나는 근데 그게 일방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난 너무 KCC의 그 시즌 막판 때 힘을 너무 느껴버렸어. 나는 무서워. KCC의 힘이. 근데 이게 휴식기가 좀 있어서 1차전 좀 헤맬 거예요. 그럼 그거 진짜 그게 변수예요. 그게 변수인데 이겨낼 것 같아. 나는 남밋 캐밋 힘으로. 남밋 캐밋 3대0. 저는 3대1. 저는 3대1 예상합니다. 예. 3대 0은 아닐 것 같고 전자랜드가 그래도 잘 해왔고. 이 형 잔인하네. 예. 인천 4차전에서 인천 4차전에서 끝나는 더자 제일 잔인하네. 근데 난 전자랜드가 진짜 해볼 만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KCC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자랜드는 힘이 있어요. 해볼만 한데 수비도 하잖아요 이제. 수비. 공격만 하지. 죄송합니다. 수비 잘하더라. 오리온전 보니까 수비에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 너무 잘해요. 네. 오리온이 너무 못한 거 아닐까? 오리온이 너무 못하게 돼.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쉽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오리온이 너무 공격력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오리온이 엉망진창이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꽝 붙어가지고 상대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꽝 붙었을 때 확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6강 플레이오프 오리온은 솔직히 플레이오프 가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진짜 진짜. 삼성이 배합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물론 삼성이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래도. 그래서 전자랜드 플레이오프의 공수 밸런스는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고 늘어질 힘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차전에는 끝날 것 같고 근데 그중 KCC가 이긴 3승 중에 이게 진짜 얘들 왜 이렇게 까다로워하면서 까다로워 이렇게 느끼면서 이기는 게임이 한두 게임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전자랜드 그 특히 물고 늘어지는 그 늠농구가 너무 KCC 힘들게 할 것 같긴 해요. 네. 힘들지만 지진 않는다. 그래도 이거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잖아 그 두 팀은. 그쵸. 완전 진짜 진흙탕 싸움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요. 은근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최영석 기자 3승 0패, 저 3승 1패, 민준 기자 3승 2패. 예. 그리고 5차전 나와야죠. 6강이 너무 심심하게 끝났잖아요. 맞아요. 4강도 심심하게 끝날 것 같아. 근데 나 저쪽이 오래 갈 것 같아. 현대모비스. 나는 여기가 반대로 일방적일 수도 있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그러면 KGC, KT 리뷰부터 빨리 하고 그쪽 4강 프리뷰까지 가겠습니다. 자, 3대 0으로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3대 KT 3대 2를 예측한 민야수 씨께서 지금 민야수의 리뷰를 기대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브랜든 브라운을 믿었잖아요. 브랜든 브라운이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안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심해. 그러니까 전반에는 KT가 굉장히 좋은 게임을 했잖아요. 김승희 감독님은 분명히 예상한 부분이다. 전반에 내주고 후반에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그 말을. 사실 저는 나도 그러기에는 KT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요. KGC 인삼공사의 경기력이 그렇다고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전반이. 아무래도 플레이오프는 단기전인데 한 게임 한 게임이 얼마나 큰데 전반을 버려. 그러니까 이기면은요. 역사도 이긴 자의 그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이기면은 말한 대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은 사실 1, 2차전은 KT가 이기고 갔잖아요. 3차전이야 이미 다 끝난 것 같았고. 근데 KT 그냥 게임이 괜찮았어요. 잘했어. 근데 결국에는 그걸 못 넘더라고. 썰린저를 못 넘더라고. 썰린저를. 저는 이 시리즈는
솔직히 외국 선수가 KT가 좀만 괜찮았어도 최소 한 게임은 잡았을 거예요. 재밌었을 것 최소 같아. 한 게임은 잡았을 거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 시리즈 보면서 KGC의 힘을 느끼기보다는 야 생각보다 KT가 되게 무섭구나. 그 외국 선수가 허김김이 허양김이 네. 괜찮다. 진짜. 강하다. 진짜 이 팀 강한 팀이고 진짜 브라운만 제정신이고 혹은 KT가 외국 선수만 정상적인 뭐 진짜 괜찮은 자원이었다면 1대1 수비가 되는 설린저 그러면은 이거 KT가 진짜 KGC를 위협할 수 있게 생각이 들 정도로 KT 경기 내용 괜찮았고 1, 2차전 전반 다 사실은 KGC가 되게 헤맸잖아요. 되게 헤맸고 근데 또 보면은 KGC가 그럼 못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KT가 되게 잘했어요. 괜찮게 했어요. 네. 그리고 3차전조차도 사실은 전반에 완전 이제 그 KT 3점도 다 빗나가고 2쿼터에 특히 막 갑자기 실책이 난무하면서 무너졌지만 후반에 거의 뭐 되게 잘 따라갔잖아요 KT가. 아 이거 보면서 야 KT가 좀만 뭔가 바뀌면은 이 팀 진짜 무섭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KGC 인삼공사는 전성현 선수가 잘 터져준 것도 있지만 뭐 전성현 선수 너무 진짜 예술이었죠 이번 시리즈는. 근데 전성현 선수 굉장히 잘해줬지만 이 썰린저라는 우산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했다 농구. 딱 한 틱 싸움. 딱 한 골 넣으면 끝날 것 같은 싸움에서 항상 나타나는 게 썰린저였어요. 그리고 2쿼터 때 KGC 인삼공사가 무너질 뻔 하는 걸 또 받아서 반등을 시킨 게 또 썰린저였어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고비마다 한 골을 뒤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고비마다 한 골 혹은 뭐 KT가 원 포지션으로 따라올 때도 그때 한 골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지배하는 느낌. 약간 뭐 이제 지금 뭐 코인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이럴 때 자기가 약간 나 신의 손이야. 그러니까 조절해. 그리고 썰린저가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게임도 게임인데 게임을 진짜 잘하잖아요. 예술적으로 하는데 심판을 가지고 놀 줄 알아요. 네, 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6강 시리즈의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마디만 딱 하고 싶은데요. 안 그래도 댓글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 예,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잘못 써가지고 욕을 좀 먹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잘못 쓴 건 인정합니다. 진짜 잘못 썼어요. 근데 그 홈콜 원정콜을 떠나서요. 이번 시리즈의 심판은 썰린저한테 그냥 거의 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의 마리오네트였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 걸 봤냐면은 썰린저는 그 심리를 아는 것 같아. 우리나라 심판들의 판정 어떤 스타일이나 딱 어느 정도 선에서 딱 하면은 파울 불겠구나. 진짜 똑똑하다. 딱 진짜. 버티고 어느 선까지 하면은 파울 불겠네? 이럴 또 기다리고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3명의 심판이 하나도 못 잡았던 허운의 3초 바이올레이션을 썰린저가 먼저 불고 그다음에 1초 뒤에 장준혁 심판이 들어요. 갖고 놀아요 그냥. 썰린저는 자기 공격도 하고 자기 수비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심판까지 다 봐줘요. 갖고 놀아요. 저는 거기서 진짜 이거는 내가 그때 처음에 썰린저 들어와서 좀 부진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심판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면 어떡하나.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선수들 많으니까. 엄청 많았죠. 뭐 당장 솔직히 데빈도 처음에는 그게 또 문제였고 지금 뭐 감독과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예전에 그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취재했던 분들 관계자분들한테 좀 말을 여쭤봤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선수가 있었냐? 혹시 심판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놀 정도의 실력자들이 있었냐? 엄청 많았대요. 피트 마이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선수들 다 갖고 놀았대요. 근데 그걸 못 갖고 놀았는데 실력이 최고였던 건 단테 존스였대요. 결국 심판 판정 때문에 무너진 게 단테 존스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에런 헤인즈라는 존재가 나타났잖아요. 맞아. 그 이후에 지금 보세요. 숄롱 이번 시즌에 최고의 외국 선수 상 받았지만 우리는 그 선수를 완벽하게 보지 않아요. 그쵸.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허점이 심판 판정 한 번에 예민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멘탈 무너지죠. 네. 그 선수는 기량적인 면에서는 누구랑 붙어도 진짜 해볼 만한 선수예요. 근데 항상 심판 판정 때문에 그러니까 제 3자 때문에 망가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썰린저가 이번 시리즈는 KT도 KT인데 심판도 이제 아주 그냥 요리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 성향을 다 봐. 그냥 썰린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 경기를 했을 때 초반에 심판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고 심판이 요 정도 컨택에 부는지 안 부는지 그 선을 딱 체크를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뭐 저는 뭐 엘리트 농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클럽 농구 할 때도 감독님이나 코치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도.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부는지 딱 알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라. 그러니까 아마 썰린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엄청 영리한
것 같아요. 그냥 예.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예. 그냥 전 그걸 보고 그냥 여기서 못 이기겠다. 예. 이게 그래서 뭐 인상공사의 파울콜이 유리하게 불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장면이 다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전성현 선수가 김영호 선수 욕을 쳐요. 3차전에서 네. 맞아요. 근데 스틸을 안 불어요. 바로 앞에서 봤는데. 맞아요. 김영환 선수가 엄청 항의했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인상공사 원정 콜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상공사 안양 가서 오세근 선수 버티고 있는데 팡 박진영 선수가 밀쳤다고 또 파울을 줘요. 오세근 선수한테 파울을 줘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머릿속에 떠오르다 보니까 근데 그 기사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근데 저는 그 심판이 가장 큰 범인이라고 보고 진짜 4강 때는 좀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뭐 썰린저가 가지고 노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건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잘해.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잘 알아. 그런 너무 거는. 잘하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허훈은 뭐 2차전 전에 뭐 이제 성우철 감독 직접 밝혔지만 부상이 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성우철 감독의 워딩은 1차 걱정을 했고 이제 1차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제 햄스트링에 약간 부분 파열? 미세 어떤 근육 파열이 있었고 그 후에 걱정을 하면서 1차전 때도 그래서 뺐는데 이제 2차전 앞두고는 이제 괜찮은 것 같다. 1차전 잘 뛰.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워딩은 100% 믿지는 않거든요. 저도요. 이게 뭐냐면 1차전, 2차전부터 괜찮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때도 100%는 아니에요, 절대. 계속 영향이 있는데 그냥 이제 일부러 이제는 괜찮을 거니까 우리 계속 쓸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허훈의 어떤 2차전, 3차전 모습 봤을 때 물론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부상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퍼포먼스가 좀 줄었잖아요. 맞아요. 눈에 띄게.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허훈이 진짜 어떻게 보면 허훈에 죽고 허훈에 사는 팀인데 이번 시즌 더더욱더 근데 허훈이 그런 컨디션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급하게 야홍석이 어떤 공격 빈도를 늘려봤지만은 정규 시즌 내내 그렇게 하지 않다. 갑자기 그렇게 하면 뭐해요? 어떻게 해요? 양홍석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양홍석도 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참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중요한 한 틱을 넘길 수 있을 때 외국 선수가 필요한데 외국 선수가 아닌 국내 선수한테만 이렇게 역할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 그 한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외국 선수 얘기. 브라운이랑 알렉산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이번 시즌이 끝이죠. 집에 가겠죠. 브라운은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브라운을 다시 이렇게 데려오는 구단들은 어쩔 수 없이 교체로 어쩔 수 진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샀다 경력자가 필요한데 육가은 가야겠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데려오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 브라운은 그 3차전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차전 전에요. 비행기 티켓을요. 다음날 아침 걸 끊었어요. 예약을 다 해놨고. 네, 그리고 코로나 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3차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형한테. 미친놈이라니까요. 2차전 끝나고 2대0이면은 그 3차전 끝나고 집에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3차전 전에 미리 해놓으면 어떡해. 그렇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여담으로 오리온은 아직도 안 나갔대요. 이제 끊으니까 표를. 그래서 로슨이나 데비는 아직도 안 나갔대요. 데비는 그 난리를 쳤음에도 이제 비행기를 끊는데 브라운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나가서 물론 뭐 부모님 코로나 뭐 그런 민주 기자 얘기했었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정말 위독하셔서 뭐 그런 거야. 스포츠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가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건 팀에서도 아직 팩트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팩트라면은 그런 게 맞죠. 근데 팩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팀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버리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미 그리고 브라운은요 신뢰를 잃었어요 구단에. 이미 예전부터 잃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리즈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미 예전부터 브라운에 대해서 다 저런 애 처음 본다고 이런 반응이 다 지배적이었는데요. 뭐. 2차전 항의는 진짜 진상 중에 진상이었고 정말 급소를 맞을 수도 있지만 급소 받았다고 그 허운 패스 안 받고 이렇게 쓰그리고 있다가 역전 3점 빡 먹고 그리고 2차전이 솔직히 결국엔 막판에 진짜 접전이었어요. 진짜 저는 성우철 감독도 끝나고 언급했지만 김영환 3점 들어갔거나 이러면은 진짜 거의 뭐 KT가 잡을 수도 있는 게임이었어요. 솔직히 그냥 원래 KT가 잡는 게임이었어요. 사실 2차전은 흐름상 인상공사가 전반에 너무 헤맸는데 김현민 선수 그 보네트 플레이
이거 한 번에 팔꿈치 내리는 거 한 번에 그러니까요. 팔풀이 치는 거 한 번에 브라운 지상 핀 거 그거 2개 때문에 진 거예요. 망가졌어요. 김현민 선수는 사실 그 장면 하나로 저는 주장으로서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아니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후속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의도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썰린저가 이미 심판 머리 위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썰린저 가만히 있잖아요. 이러고 맞아요. 이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스처 안 하면은 얘가 지금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얘만 받겠지. 얘 봐. 네. 나 내가 뭐 했어? 약간 이러고. 원래 더블 파울이에요. 있으면. 테크니컬 파울 주는 거 맞고요. 그리고 개인 파울 주는 건데 더블 파울을 받아야 되는데 썰린저가 더블 파울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았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동작에서 진짜 그러니까 교수 소리 듣는 거야. 진짜로 최고야. 진짜 썰린저. 심판 상대에서 감히 그때 그 몸싸움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팔을 끼잖아요. 이렇게 끼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보통 그럴 때는 중경마도 무조건 더블 파울이 나거든요. 왜냐면 팔을 껴서 엉키면 그게 약간은 그러니까 기싸움에 자존심 싸움 그게 맞아. 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로 이걸 먼저 빼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빼려고 이렇게 막 둘이 이러고 있다 보면 그때 이제 더블 파울이 나와서 그때 한쪽만 이제 주는 경우는 없죠. 그때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해라 떨어져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끝나는데 사실은 썰린저는 일찌감치 파울 그러니까 김현민 선수의 파울이 불리자마자 썰린저는 일찌감치 나는 결백해. 난 파울 안 불렀잖아 하고 그냥 이러고 제스처 취하면서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이제 김현민 선수가 거기에 이제 열이 받아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해서 거기서 게임 끝난 거기인데 거예요. 거기서 게임. 저는 너무 실망했던 게 그 끝나고 나서 그래요. 그 신경질적인 반응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런 무대에서 자존심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싶었으니까. 그 순간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근데 그 이후에 주장이라면은 저는 사실 그 벤치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선수들하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팀이 골 넣었을 때 박수도 안 치고 그렇게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계속 그렇게 구석 벤치 끄트머리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게 주장이라면은 저는 사실 주장 잘못 봤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현장에서 다 봤죠. 네, 김현민 제가 이거를 네. 1쿼터부터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님이 그 김현민 선수를 안 쓰는 것도 100번 이해가 됐고요. 설사 저는 김현민 선수가 자기가 그런 잘못을 해서 안 뛸 걸 알아도 주장이라면은 그리고 주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뭐 이름만 있는 자리고 사실 명예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장이라는 자리를 무조건 세우는 이유는 어쨌든 선수단 사이에서의 그런 거 단합이나 그다음에 코치진과 선수단 사이의 가구의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플레이오프 무대 2차전에서 이거 지면은 2대0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주장이라는 선수가 계속 벤치 끄트머리에 앉아서 그렇게 본인 분을 못 사귀고 그렇게 있는 거 장면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거기서 그냥 터진 이유가 저는 거기서 터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테크니컬 파울 자체로 터진 것도 있지만 이 선수 그 이후의 행동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실수 잘못했으면은 오히려 더 주장이라면은 젊은 선수들의 위주인 팀이니까 오히려 더 뭐 사기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경기 내내 그거 정말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제가 그것만 보고 있어. 계속 왜냐면은 너무 잘 보여. 기자석에서 딱 보면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게 김현민 선수거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거 한 번 하고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브랜든 브라운이 한 번 또 잘못을 하고 그 다음에 핑퐁 게임이 되는데 인상공사는 썰린저가 계속 넣고 KT는 계속 에어볼 때리고 실책하고 속공 맞고 이런 장면이 이어져요. KT가 완전히 유리하고 완전히 유리해서 전반을 끝낼 수 있던 게임이 갑자기 시속 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KT가 3쿼터에 그렇게 저력을 보였음에도 게임이 안 뒤집어져요. 그게 왜? 이미 KT가 이긴 게임에서 그 한 번의 그 상황으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까 인상공사도 야이씨 해볼만해 이러고 밀어붙인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시속 게임 저는 그 의미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거는 게임이 끝나 있어요. 국내 선수도 허운 선수가 이미 그때 너무 안 좋았고 사실은 마지막에 막판에 막 몰아붙였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요 정도로 요 시리즈는 정리를 하고 일단은 이제 KT는 이제 서동철 감독의 어떤 계약 만료 로 인해서 이제 이게 재계약 여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고 재계약을 안 한다면은 누가 오느냐 이런 것도 이제 팬분들 관심이 많은데 혹시 뭐 민주 기자 좀 관련해서 이야기 혹시 듣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아직은 그런 아직은 이게 소문은 많아요. 근데 소문은 소문을 말씀드릴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팩트가 아닌데. 항상 자리가 생기면 네, 자리가 생기면요. 많은 소문들이 별의별 얘기들이 가요. 온갖 방법으로 다 들어옵니다. 뭐 KT를 타고 들어오고요.
막 위에 맞아요. 농구도 모르는 분들한테 KT 타고 들어와서 완전 저분은 고의로 막 이렇게 네. 직접 연출을 대거나 뭐 이런 것도 많죠. 오늘 뭐 이 감독은 어떻나 이러면서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회가 약간 사실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회긴 하죠. 근데 뭐 그런 게 많아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소문은 있지만 사실 그 중에 팩트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봐야죠. 좋습니다. 일단은 성철 감독의 어떤 재계약 여부, 재계약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4강 못 가면은 재계약 힘들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이긴 했는데 지금 멤버가요. KT가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멤버. 저는 되게 좋은 짱짱해요. 멤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점점 뭔가 퇴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외국 선수만 잘 뽑고 양홍석만 조금 더 잘 쓰면은 이 팀은 진짜 무서울 수 제가 있는 계속 팀인데.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허훈의 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홍석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2차전 끝나고도 그 양홍석 선수의 플랫폼에서의 활용법에 대해서 2차전 전인가 물어봤을 때도 그런 되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규리그 때 하는 멘트가 나왔거든요. 손실 가네요. 그러니까 이 양홍석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관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2년 동안 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홍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팬분들도 많이 생각하는 거지만 손정환 감독 유난히 양홍석에 대해서 좀 짠 느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좀 물론 냉정한 느낌? 같이 훈련을 매일 같이 훈련을 같이 진행해 본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못 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호철 감독님의 여태까지 뭐 다른 선수들의 평가 그다음에 뭐 평소에 이런 성향 이런 걸 고려봤을 때 양홍석 선수한테 유난히 좀 짜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유난히 제한적이긴 해요. 유난히 다른 선수에 그러니까 성정환이 다른 어떤 선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픈 마인드고 좀 열어두고 좀 자유를 주는데 양홍석에 대해서는 유난히 조금 더 단호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 혹은 정말 그게 그냥 성철 감독이 정말 그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양홍석 선수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허원의 의존도를 사실은 제가 호의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허원의 의존도를 말고 다른 옵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앞두고 할 정도는 왜냐하면 정규리그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걸 플레이오프 1차전 때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점점 색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감독이 1년차 때 너무 빨리 보여줬어 색을. 원래 2년차쯤에 원래 보여주는데 서 감독님은 첫 시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랜들이 있고 뭐 로건. 물론 뭐 그때 신장 제한이라는 어느 정도의 변수가 있었지만 그때 KT 농구는 기가 막혀. 사실 지고 있어도 재밌었죠. 근데 지금은 이기고 있어도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리고 KT는 저는 진짜 양홍석의 어떤 성장 여부 그리고 박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청소 기자처럼 회의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괜찮다고 보는 분도 있고 저는 솔직히 판단 볼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는 이 선수의 피지컬이나 운동 능력은 진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이즈랑. 그래서 그건 인정해요. 진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들의 어떤 성장 여부 그리고 다음 시즌에 뭐 최성모가 전역을 하고 뭐 엄청난 보탬은 아니죠. 롤플레이어로서 허훈이랑 투가드 설 수 있는 어떤 괜찮은 자원이고 뭐 이런 FA가 꽤 많이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FA가 꽤 많이 풀리지 않아요? 그렇네. KT가 내부 FA가. 그래서 뭐 상황에 그러니까 따라서 선수단이 그런 것도 선수단 어떤 변화 여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딱 이 정도에 머물 수도 있고. 근데 KT가 항상 여름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줬었어요. 사실 작년도 뭐 기대치에 비하면 좀 실망스러웠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3년 정도 실망스러운 결과 알려줬으면 한 4년째는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오프 시즌도 한번 일단 지켜보는 걸로. 감독 선임부터 FA 정리까지. 허훈 선수도 서 감독님 한번 또 재신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건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50대 50이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으니까. 완전한 성공도 아닌데. 그래도 6강은 꾸준히 6강 언저리는 꾸준히 있었으니까. 그쵸? 6위를 꾸준히. 완전 그 전에는 뭐 그냥 정말 최악의 어떤 팀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그 라인의 4강 플레이오프 프리뷰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자, KGC가 올라가서 현대모비스와 붙게 되는데 지금 세간의 시각은 이 시리즈의 탑독은 KGC고 언더독은 현대모비스라는 시각이고 무조건 이 부분에서 동의?
민중 기자 동의. 무조건. 저는 동의. 1000% 동의. 저도 동의입니다. 네, 무조건 예. 동의. 전 이거는 3대 0 가봅니다. 3대 0. 3대 0. 3대 0? 못 이겨요. 여기가 3대 0. 너무 네. 깜깜한데. 썰린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전성현이 있고 저는 그 라인을 못 이겨요. 현대모비스가 막을 수가 없는 공격이에요. 그거는. 근데 몸에서 막을 수 없다. 절대 막을 수 없. 누가 막을 건데요. 좋습니다. 김국찬 선수가 있었으면 인정. 음. 자원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현대모비스는 프론트코트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썰린저는 밖에서도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좋습니다. 3대 0 스코어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3대 0 거의 끝났어요 이미.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내가 약간 KCC 할 때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이랬나? 앞선 경쟁력이 아직은 서명진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덜 여물었다. 앞선에서 차이는 많이 나죠, 진짜. 굉장히 아까 많이 방송 전에 동환이 형하고도 그 얘기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저도 포인트는 거기라고 앞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린저와 숄롱은 제가 동환이 형 이건도 계속 동환이 형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했지만 저는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숄롱이 설린저는 비교적 잘 막았다고 봐요. 저는 그 6라운드 마지막 매치 그 약간 자존심 대결에서 그러니까 설린저 상대로도 본인이 늘 것도 오히려 넣고 그날 득점 거의 30점 넘게 넘었을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넣은 만큼 넣고 그 설린저에 대한 공격도 어느 정도 잘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어느 정도 저는 굉장히 그 정도 매치업은 그 정도면 설린저 잘 나갔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숄롱도 설린저 상대로 경쟁력을 발휘했고 근데 문제는 그 앞선에 대한 불안감이 끝내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게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그 KGC가 뭐 허운을 상대로 한 수비가 강도가 진짜 세거든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변준영 선수는 본인의 공격을 포기하면서까지 허운을 막아보겠다고 몸을 던질 정도였어요. 잘 막았어 심지어. 잘 막았어요. 진짜 잘 막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변준영이 제일 잘 막았어요. 이 앞선에서의 약간 그 욕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 이 지금 KGC의 마인드는 수비로 그냥 박살을 내겠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수비로 오히려 그냥 방패로 그냥 때려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이 아니에요. 솔직히 KGC의 장점은 칼이 아니라 그 수비거든. 칼이 없어도 돼요. 총이 있잖아요. 전성현? 총이 있잖아. 총이 포가 있으니까. 중세 시대에 총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KG 신성. 근데 그 앞선의 그 수비들이 장난 아니고 그 트랩에 대한 언급을 사실은 또 안 하시다가 그때 이 2차전 때인가 허운 막는다고 잠깐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랩을 분명히 무기로 들고 있어 지금. 근데 안 썼단 말이야. 근데 그게 허운 상대로는 안 통했어요. 왜냐면 허운 선수가 그 상대가 햇지 강하게 나왔을 때 그 한 템포 쉬면서 빼주는 패스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주는 선수기 때문에 트랩이 잘 안 먹혀요. 허운한테는. 근데 현대모비스는 트랩이 너무 잘 먹힌단 말이야. 이현민이나 솔직히 서명진 선수가 좋은 선수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사실은 왜냐면 이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에 대한 문제, 패스 좋고 뭐 노련미도 있고 힘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가드진에서 신장이 작아도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런 KGC의 그런 피지컬한 수비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신장에 대한 그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것 같고 서명진 선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호되게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고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그런 거죠 그 론조볼 데뷔전 때 패트릭 베벌리한테 그냥 패트릭 베벌리가 그냥 완전 그냥 멘탈을 부숴버렸어. 멘탈을 부숴 그러니까 똥개 수비라고 그러고 진짜 완전 꼰대 수비로 멘탈을 부셔가지고 론조볼이 완전 벙찐 상태로 조롱을 당했죠 그 이후. 약간 그랬거든요. 약간 서명진 선수한테 이번 플레이오프가 KGC의 그런 야수들이 멘탈을 부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는 변준영 선수 자체도 굉장히 멘탈이 그렇게 안정적인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력 기복도 굉장히 크고요. 잘할 때는 뭐 누구 부럽지 않은데 못할 때는 사실 좀 많이 혼나잖아요. 김승민 감독님한테. 그리고 지난 6강 시리즈 때 이재도 선수가 사실은 정규리그 때 포스를 못 보여줬어요. 솔직히 이재도는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상공사가 이겼고 지금 팬분들이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재도 선수는 사실 안 보였어요. 아니, 진짜 진짜 한 게 없어요. 이번 시리즈 때는. 진짜. 그래서 약간 원격을 모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손목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지금 부상 여파도 좀 있는 것 같고 슈팅 밸런스가 좀 무너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앞서는 그냥 초점은 수비더라고. 네. 물어보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허원 막는 거에 두 선수가 다 올인을 했더라고. 그리고 진정한 야수가 하나 있어요. 문성곤이라는 야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선수입니다. 야수의 팀. 진짜 야수예요. 그런 선수가 야수입니다. 3차전 때 리바운드 잡는 거 보니까 진짜 누가 문성곤이 리바운드하는 걸 막을 거예요? 현대모비스에서. 예? 실버타운에서 누가 막을 겁니까? 문성곤 선수. 예? 아니 근데 저는 문성곤의 공격 리바운드는 현대모비스와의 시리즈에서는 빛나기 힘들 거라고 봐요. 맞아, 거기 KT는 그렇죠. 외국 선수 높이도 낮고, 맞아요. 예, 거기 예, 문성곤 거기는 맞아요. 온 신경이 프런트 코트에 온 신경이 설린저 수비고, 맞아요. 그걸 문성곤이 완전 그냥 거의 공격 리바운드로 농락했던 거고, 음. 현대모비스는 기본으로 트윈타워를 쓰는 데다 높이가 좋아서 어쨌든 맥클린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비 쪽에서 네, 왜냐면은 썰도 잘 막았어 난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맥클린이 저는 수비 하잖아요. 이런 플레이오프 단기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예. 딱 한 포인트만 막아주면 돼. 한 포인트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숏농과 설린저 매치업에서 그러니까 저는 설린저를 상대할 때 숏농은 수비 약점이 그렇게 안 두드러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설린저가 2대2 스크리너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선수는 어쨌든 자기가 볼을 만지면서 그냥 순간 돌파를 하거나 아이솔레이션 많이 하고 이런데 사실은 이게 다른 리그에도 적용이 되는 사례인데 수비 약하다고 하는 선수들도 아이솔레이션 같은 단순한 수비는 집중만 하면 되게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제임스 하든, 카멜로 앤슨 이런 선수들 수비 되게 약하다고 정평이 났는데 그냥 대놓고 아이솔레이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잘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단순하고 집중만 하면은 은근히 쉽거든. 그럼 힘만 있으면 버티거든. 예. 근데 숏농이 사실은 수비가 문제가 되는 게 2대2 할 때 밖에 안 나가고 맨날 골 밑에 쳐져가지고 리바운드 잡을 생각만 하고 가만히 서 있고 이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진짜 불안해서 현대모비스 수비에 되게 영향을 계속 주는 건데 설린저는 그런 2대2 스크리너 역할을 많이 그러니까 스크리너 역할로 다른 선수 도와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볼 잡고 같이 시너지 내는 쪽을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숏농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집중하기 좋은 상대. 숄롱의 적은요 썰린저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네. 이번 시리즈에서의 최대 변수는 또 심판입니다. 판정 만약에 KT, KGC 인상공사 때처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썰린저 또 이럴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머리 위에 있어. 근데 숄롱은 거기서 멘탈이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플레이오프 때 콜은요 더 악랄해요. 보면은 홈 원정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악랄해. 말도 안 되는 판정이 수십 개씩 쏟아져요. 진짜로. 내가 본 것만 20개야. 본 것만 20개. 50만 20개라고.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되는데 숄롱은 심판만 조심하면 된다. 네. 그리고 제일 문제도 심판이고요. 이번 시리즈 MVP도 심판일 것 같아. 네, 내가 봤을 때. 그렇죠. 난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뭐 좋은 말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번에는 판정은.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너무 많았고요. 그렇죠. 지나가는 진짜 우리 동네 아저씨가 봐도 잘 볼 것 같은 콜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 이걸 왜 못 보냐고 이런 거를. 근데 그거 진짜 그 장면도 심하긴 했어요. 네. 그거 진짜 못 보는. 바보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션농의 수비 약점이 좀 덜 두드러질 것 같아요. 인정. 그리고 저는 맥클린도 은근히 썰린저 잘 막아요. 저는 진짜 이게 모비스를 그러니까 모비스 수비가 막 좋다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설린저 한정으로 봤을 때는 전 모비스가 제일 잘 막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모비스가 제일. 그렇죠. 그러니까 피지컬도 안 밀리고 션농은 심지어 설린저보다 기동성도 그리고 좋으니까 맥클린의 그런 약간 피지컬이 굉장히 팔이 굉장히 기잖아요. 그게 약간은 저는 이게 설린저하고 이게 딱 매치가 돼서 그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설린저 어떻게 막을 거냐. 이재학 감독님이 대체. 그러니까 KGC가 되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린저를 계속 KT전처럼 35분 막 이렇게 쓰면서 현대모비스가 션농 한 30분, 뭐 맥클린 10분 싸우면서 막 약간 교대로 설린저 괴롭히게 놔두느냐, 아니면 진짜 KGC도 약간 의도적으로 설린저 약간 힘 빠진다 싶을 때 라타비우스 쓰면서 약간의 분위기 전환도 해가면서 하느냐,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김승희 감독이 설린저 출전 시간을 그러니까 물론 설린저랑 상의를 해야 되지만은 조절해줄 수 있느냐의 어떤 여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정규리그 막판 때 설린저 체력 올리기 위해서 뭐 40분? 이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설린저의 고집을 그 김승희 감독이 못 꺾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설린저의 어떤 멘트나 김승희 감독 멘트를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이 사실 국내 선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긴 한데 설린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사이먼한테도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설린저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사이스한테 안 그랬던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내 얘기를 엄청 존중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김승희 감독의 원래 스타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을 국내 선수들과 상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좀 약간 서로 주입시키는- 감정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도 맞춰가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기 후 인터뷰 때 많이 싸웠다 얘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설린저와의 관계가 되게 좀 달라요 김승희 감독이랑 분명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숨긴 카드 중에 하나가 저는 라타비우스가 될 수도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썰롱의 2대2 수비의 허점이 사실은 그 맞아요. 의외로 라타비우스가 나가면서 그렇지. 왜냐면 라타비우스는 또 2대2에서 롤맨 역할을 되게 잘하는 잘해요. 선수거든요. 헌신적인 선수. 네. 마무리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거기서 혹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썰린저를 막아도 만약에 그 구간 때 빵꾸가 나거나 혹은 저는 그 전성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약간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현대모비스 디펜더가 그 썰린저가 누가 무서운 나와요? 게 그거야.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현장 가면서 울산 현장 많이 갔으니까 이제 알게 된 부분. 현대모비스는 김영현이 전성현을 굉장히 잘 막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 실제로 전성현이 그 정규리그 맞상대 대결 보면은 물론 몸 상태 안 좋은 경기들도 있었겠지만은 시즌 중반에까지 안 좋았으니까 김영현이 되게 잘 막은 경기가 있었고 실제로 전성 기록도 현대모비스 상대로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현대모비스는 이미 김영현이 되게 잘 막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김영현도 있고. 키가 꽤 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성현이 김영현을 만약 깨부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는 김영현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적극 활용할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이제 오늘 뭐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전에 기사를 썼는데 알아보고 최진수가 지금 울산에 간다고 하거든요. 뛸 가능성이 있어요. 최진수를 오히려 뭐 이제도 막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전성현 막는 카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크린 잘 피해 다니니까. 그럼 한 3.9개 맞을 것 같은데요. 최진 선수가 막으면. 아 그래요? 지금 다친 상태에서 올라오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이었으면 갈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다친 상태에서 전성현이랑 썰린저의 그 2대2 게임은 그거는 그건 못 그러다 막아. 또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핸드오프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 그 엄청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전성현 선수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잖아요. 그 설린저의 그 핸드오프 플레이에서 타이밍이나 이 프레임이나 스크린 걸어주는 그런 그 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고 그거 아까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덜컥 걸리는 그 순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대가 덜컥 걸린다 하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영현 선수가 어떻게 막을지는 왜냐면은 박지원보다는 저는 훨씬 좋은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현이. 근데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실망했던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고 하면 보통은 흐름을 좀 읽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 선수가 이 동선으로 움직인다. 그거랑 그다음에 경기에서의 흐름, 내가 이 타이밍에 끊어줘야 되는 파울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뭐 혹은 아니다 그런 흐름도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약간은 무식하게 했어요. 그렇죠. 대학 때는 원래 전문 디펜더, 그러니까 대인 디펜더, 그러니까 대인 방어가 좋은 선수였지 전술적인 수비가 사실 연세대가 그렇게 전술적인 수비를 쓰는 팀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풀어서 배우죠. 그래가지고 되게 안 끊어도 될 타이밍에 무리하게 끊다가 유파울 주고 뭐 이런 것도 봐요. 저는 거기에서 되게 수비가 잘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들었는데 사실은 김영현이 그러면은 그리고 또 오히려 박지원은 그 오펜스 파울을 한번 자극했다가 이걸로 한번 자극했다가 전성현이 거기서 돌아가지고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래서 3점 방 거기서 쭉 터졌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김영현은 과연 또 왜냐면 김영현 선수는 또 그리고 D리그에서 또 오랜 시간을 보낸 게 좀 그래도 경험이 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베테랑이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김영현이 어떻게 틀어막냐. 왜냐면은 거기서 틀어막으면은 KGC도 꽤 뻑뻑하단 말이죠. 그렇죠. 꽤 뻑뻑할 수 있어요. 못 막아. 근데 근데 되게 지능탁 싸움이 될 것 같. 그러니까 물리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이러다가 뭐 오세근이 갑자기 뜬금없이 잘하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그렇죠. 그 크리스 맥컬러가 있었을 때 전성현 선수가 크리스 맥컬러 스크린도 제대로 못 봤던 시절에도 그 김영현 선수가 그때 막았었어요. 현대모비스한테 그때 굉장히 잘 막았어요. 전성현 선수가 뭐 슛도 제대로 못 던지고 거의 컨택이 계속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썰린저가 있어요. 끝났어요. 남인 설민신데. 남인 설민. 못 막아요. 그거는 김영현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파워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수비력은 굉장히 좋다고 대학 때부터 평가가 있었죠. 경희대 시절에 그 빅3의 그 다음 밑을 지키는 배수용과 같이 밑을 지키던 선수였는데 안 돼요. 썰린저 그 두터운 벽을 못 뚫어요. 그거 엄청나요. 진짜 상상 이상이라니까요. 그럼 맥컬러가 요만하다면 썰린저 요만해요. 이 그 몸통이 차이가 엄청나요, 진짜로. 그래서 안 저는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쪽에 초점을 맞추자면 저는 키플레이어는 김영현이나 함지훈. 그러니까 피딩하는 함지훈. 그러니까 함지훈이 그러니까 오세근이나 양희종이 나왔을 때 그 사원 매치업에서 얼마나 그 잡냐. 사실 장세수 선수가 경기를 그때 잘했지만 결국엔 큰 경기 때는 함지훈 선수의 그 다재다능함이 사실은 빛나야지만 현대모비스가 굴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가드진도 아니야. 함지훈하고 김영현. 김영현은 전성현 수비, 함지훈은 공격에서 이거 다재다능 풀어주는 거. 그거 딱 2명. 숄롱이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숄롱이랑 그게 설린저랑 그게 관건이에요. 네. 거기서 매치업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어지는 그게 거고. 진짜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예. 예전에 2001년 NBA 플레이오프 때 빈스 카터랑 앨런 아이번슨이랑 아니, 그런 20년 자존심 전에. 대결이 20년 전에 아 요즘 NBA는 NBA 아니에요. 그때가 진짜 NBA죠. 네? 20년 전에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11살 형 10살 때 아니야? 그런 거 봐야 돼. 아 그걸 나중에 봤지. 나중에 커서 봤는데 그런 농구가 진짜 농구. 10살 하긴 10살 때 이게 농구예요 하고 보면서 되게 웃길 것 같아. 누가 보면 그때 진짜 한 30대인 줄 알겠어. 저는 약간 방송사도 되게 재밌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썰린저랑 숄롱이랑 얼굴 이렇게 매치업해가지고 이렇게 방송 광고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붙냐 뭐 이런 솔직히 아이디어 많거든요.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계에서는 사실 아니 썰린저 숄롱이라는 지금 KBL에서 볼 수도 없는 외국 선수가 지금 호주리그 넘버원. 맞대결을 펼치는데 NBA 주전. 다음 시즌에 못 봐요 이 두 선수 지금. 그렇죠. 바지가락이 붙잡고 있어도 못 잡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롱은 안 잡는 거 아닌가요? 롱?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팀에서 무조건 잡지. 현대모비스가 안 잡으면.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만한 외국 선수 어디서 잡아요? 브랜든 브라운 데려갈 거예요? 롱 데려갈 거예요? 롱 데려가잖아. 그렇죠. 똑같이 다 멘탈이 문제라면 션롱을 쓰죠. 멘탈 좋아? 디드릭 로슨 데려갈 거예요? 숄롱 데려갈 거예요? 숄롱이잖아. 무조건이라니까요. 아 뭐 멘탈 이런 거 다 핑계예요. 무조건 숄롱이지 재계약할 수 있으면. 네. 아무튼 그래서 한대요? 결국에는 이게 플레이오프 때, 그러니까 이게 설린저랑 전성현이 원투펀치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예, 됐는데 오세근이 좀 6강에서는 좀 솔직히 기대 이하였고 많이 힘겨워했죠. 이하였는데 이게 약간 변할지 이 시리즈는 상대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모비스가 설린저와 전성현 수비에 좀 집중을 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오세근이나 받아먹는 예, 이쪽에서 오히려 나왔을 경우에 약간 어떤 변수 혹은 저는 이재도가 6강과는 다르게 활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재도는 앞선 전력은 확실히 좀 쉬우니까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위점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사실은 또 이제 김승희 감독과 유지학 감독 어떤 상성 과거 플레이오프 상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CC 전자랜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빅볼이고 지금은 다르고 그때랑 다르죠. 그리고 유지학 감독님이 보통 졌을 때는 멤버가 항상 KGC 인삼공사한테 밀렸을걸요? 항상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거의 밀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막 레이션 테일을 입고 막 그랬을 때 밀리지 않았나? 멤버가 너무 그런 거였지. 레이션 이대성 테리. 선수가 이제 막 에이스로 올라왔을 때 양동우 선수 이제 막 이렇게 있고 갑자기 레이션 테일 가지고 갑자기 그 골스농구 약간 비슷하게 그런 접목시켜가지고 하셨지. 지금은 그래도 해볼만한 전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매치업이 되잖아요. 앞선은 빼면 그렇죠. 1, 2번을 빼면 매치업이 되니까 3, 4, 5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몰라요. 우리가 지금 다 앞선이 밀린다고 하지만 서명진 선수가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즌 초반에 퍼포먼스 보여주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서명진과 허운 뭐 사실 기량으로도 당연히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또 이제 2대 게임 할 때 또 차이는 허훈은 스크린 반대 방향, 스크린 방향을 자유롭게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술은 KBL에서 역대적으로도 서훈이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왔을 때 상대 마크맨이 스크린 오네 이렇게 하면서 스크린을 어떻게든 미리 파이스를 뚫으려고 붙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역동작 쓰면서 그냥 그 반대 방향 리젝한다고 하죠. 스크린 리젝하면서 그 치고 들어가는 어떤 속도 리젝하는 척하다가 또 거기서 턴 동작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어떤
이 어떤 움직임은 허훈이 KBL 역대 넘버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스텝 최고예요. 네, 스텝 진짜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데 그 무게 중심도 엄청나게 잘 옮기고. 미꾸라지 같아. 그런데 사실 서명진은 아직 어리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그게 허운 레벨이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해요. 스크린 타려고 하다가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던져버린다든지 그냥 패스 돌린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허운 같은 약간 요리하는 느낌을 주기 힘들어서 서명진이 KGC 수비에 잠식당하는 건 사실은. 솔직히 저는 감히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약간 예견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어. 이게 아무리 뭐 4강 기다리면서 6강 프로그램 비디오 보면서 나는 저거 다르게 해야지 정규 리그랑 다르게 해야지 해도 막상 코트에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농구 쉬운 게 아니니까. 좀 안 쫄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게 서명진 한 명에게 현대모비스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이현민, 서명진 투가드도 많이 쓰고 지금 이우석 활용도도 높일 예정이고 이런 예정이니까 거기서 뭔가 좀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면서 주면서 서명진을 약간이라도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근데 어찌 보면 진짜 노잼 시리즈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적을 떠나서 이게 3승 2패를 가더라도 노잼 시리즈가 될 수 있는 게 두 팀이 다 벽을 이렇게 세우고 싸워버리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시리즈가 그 굉장한 수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득점 못 내고 진짜 약간 진짜 찌그덕 진짜 이게 재미가 없어. 굉장한 수비전. 계속 그 찌그덕 하면서 유일하게 공략 루트는 쫄롱 포스트업, 챌린저 포스트업.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거 되게 보는 입장에서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뻥뻥 안 터지고 그냥 찌그덕 들어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든 리바 막 툭툭툭 해서 네. 전반 1쿼터 끝났는데 14대 18로 끝나고 막 이런 그것도 안 느낌. 될 수도 있어. 이런 느낌. 막 13대 11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수비전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도 이기려면 수비전으로 가야 되고 화력으로는 승산이 없고. 현대모비스도 약간 유작 감독님도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그 우승을 차지하고 그랬던 게 결국엔 수비 그런 강력한 수비로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작 감독께서 이게 4강 대진이 확정되고 나서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 기사를 이제 쓰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3차전을 봤더니 KGC가 이제 몇 점 넣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75점인가? 뭐 얼마 못 넣었잖아요. 3차전 때 KGC가 마지막 후반전에 좀 고전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설린저가 있는데 그거 넣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작 감독도 설린저를 엄청 높게 평가하는 이제 지도자인데 물론 뭐 국내 감독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설린저가 있는데 그 정도밖에 넣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약점이 있는 거다. 공격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면서 어떤 팀도 완벽하진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물고 늘어질 거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시진 않으셨지만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 뭘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 멘트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약점은 파악했다. 다 돼 있어. 이미 다 들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유작 감독님 다 아는데 이게 실제로 되느냐 안 실제로 되느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 맞아요. 이게 결국 하는 건 선수들이거든. 유작 감독님은 또 김승희 감독이 뭔가 카드를 숨겼을 것 같으면서도 안 다 보여준 걸 수도 있어요. 막상 보면.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 모르겠어. 근데 왜냐면은 KGC가 너무 그 아이솔레이션 빈도가 너무 높았어. 블러핑이라 그러죠. 카드 게임 하면서. 아니 6강 때 아이솔레이션 빈도가 너무 높았어. 내가 봤을 때. 원래 솔린저 와고 나서 상승세 살 때 KGC는 그런 팀이 아니었는데 막 솔린저 주가 솔직히 말해 솔린저 보고 다 네가 알아서 이거 주고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원래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세를 탄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4강 때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이제도가 정상화되면은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도 설린저 2대2가 거의 안 나왔어. 뭐 지금 기억해보면 떠올려보면 둘이 2대1 한 기억이 없어 거의. 일단 이제도 파울 트러블 자꾸 걸리고 경기력 완전 엉망이고 2대2 하면 이제도 자꾸 밖에서 풀업 점프 그냥 3점 딥스리 던지는데 그 다 빗나가고 변준영이 또 갑자기 그러니까 헤매던 변준영이 갑자기 1대1을 엄청 해버리고 막 이런 느낌 상황이 나오니까 이제도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은 이 선수가 정규리그 때 하면은 그 어떤 유기성은 조금 그래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공격에서 굉장히 단순했었네요. 근데 그 단순함이 너무 강해서 단순해 보이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다. 맞아, 설린저가 너무. 그러니까 진짜 힘을 뺀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김승희 감독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모르가다가도 알 것 같고 이상해. 블러핑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사실한 건 트랩 수비를 버렸다는 거는 블러핑이야. 진짜 고스톱 진짜 잘 칠 것 같아. 그거는 블러핑이야. 진짜로. 섰다 진짜 잘. 마피아 게임 진짜 잘할 것 같아. 김승희 감독님은. 나 의사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웃겼던 게 뭐 여담인데 2차전 앞두고
이제 그 기자들과의 어떤 이제 인터뷰에서 전반에 내가 변칙 카드 오늘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반에 별게 없었어요. 변준영 허운 수비가 변칙 카드였죠. 뭐. 예. 그리고 끝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니까 3쿼터에 뭐 그게 뭐 우리가 가져온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거에 끝났다니까. 2차전은 이거 하나예요, 그냥 예.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저 알다도 모르겠고 진짜 이번에 진검승부일 것 같아요. 예,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승 0패, 3대1. 3대1. 저는 이거는 3승 KGC. 3.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3승 0패는 아닌데. 이것도 5차전 갈 것 같은데. 이것도 5차전 갈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갑자기 왜 또 갑자기 왜? 이 현대모비스가 매치업이 돼 버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KT랑 많이 다르긴 해요. 그게 괜찮아. 제일 커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커. 우리의 눈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KT랑 오리온이 지금. 우리의 기대치를 다 떨어뜨렸어. 그리고 거기 승자들을 너무 높여놨어요. 어. 그 두 팀이.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 그렇게 생각을 3승 2패 갑니다. 3승 2패. 네. 저도 아니 인삼공사가 3승 2패. 저도 KGC 3승 2패. 3승 1패. 3승 3승 1패. 또 거기까지는 안 가네. 3승 2까지는 안 가네요. 저는 두 개 다 안 갈 것 같아요. 5차전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갈 것 같아요. 흥행을 위해서. 왜냐면 KCC 전자랜드 3대 0은 뭔가 그려져. 이 아무리 전자랜드가 아무리 때려도 무너지지 않는 KCC. 약간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약간은 이렇게 만나서 근데 확실히 KCC가 거의 진짜 벽이긴- 단단한 성이죠. 단단한 너무 성. 너무 그쵸. 철옹성 같아서. 저는 전자랜드가 약간 답답하네 이럴 때마다 그냥 KCC가 바로 그냥 속공으로 송교창이 이지 득점 이러면서 그냥 푹 무너질 것 같긴 해. 그런 그림도 상상이 되긴 진짜 무서운 하는데 거예요. 그게 너무 빠르니까 이 팀은. 잠깐 정신 놓는 가이스. 순간 저기서 우리 림에서 골 넣고 있는 송교창 바라보면서 송교창 라거나가 막 웃으면서 그냥 이지 득점 올리고 있으니까. 하이파이브 하고. 내 눈앞에 유현준이 있는데 유현준 손에 볼이 없어. 어디 간 거야? 이러면 뒤에서 이미 넣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송교창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전자랜드는 뭐 갑자기 또 얘기를 너무 안 돼. 아무튼 3승 2패, 3승 2패, 3승 1패인데 저 3승 0패인데요. 3승 0패. 네. 예. 근데 그래서 전자랜드는 사실은 4강 플레이오프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트랜지션 수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일단 기본이 된 다음에 뭘 해야지. 그게 무너진 상태에서 KCC를 이기겠다는 거는 팟없이 팟빵 만들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체력전이 됐을 네. 때는 KCC가 회식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비었는데 거지. 안 받아줘. 예, 아주 약간 중구 스타일로 했는데. 회식에 비었는데 예, 안 받아줘.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 안거는 팟없이 빡빡 만드는. 그만해요. 예.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이제 또 얘기. 아니. 예. 예, 진짜 좋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바라는 거는 그냥 이런저런 평가보다는 그냥 되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5차전까지 가서 다 막 연장전까지 하고 좀 흥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시. 예. 연장 가도 불만 없고 야근해도 좋으니까 좀 재밌었으면 본인이 좋겠어요. 지금 1, 2차전을 다 안 간다.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주 1차전 가고 종환 형은 울산 1차전 가는데 울산 1, 2차전 다 1차전 가요. 가는데 이 형은 지금 그 1, 2차전까지 그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거든. 네. 3차전부터 등판하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 수도권부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3차전에 연장 간다. 난리가 납니다, 이분. 예. 그런 사람이에요. 야수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KBL 플레이오프. 예. 킬러예요, 킬러. 예, KBL 플레이오프 6강 시리즈 리뷰, 4강 시리즈 프리뷰까지 다 마쳤고 네. 자, 이제 좀 다른 소식 두 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예. 그러면 요것만 하죠. 강희슬 선수. 예, 남자는 여자인데 시간이? 예. 짧게 얘기를 하죠. 강희슬 선수가 KB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예. 기가 막히죠. 예. 끝났어요, 시즌. 강희슬 다음 시즌 안 해도 바뀌었어요. 돼요. WNBA 원투펀치. 네, 다음 시즌 안 해도 돼요. 끝났어요. 예. 안 해도 그러니까 돼요. KB가 최근에 안덕수 감독이 사임을 하고 김한수 전 하나 원큐 코치가 왔는데 여기에 또 하나 원큐에서 한 명이 왔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선수가 거의 뭐 최고급 선수.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지금 김한수 감독. 사실 KB스타즈가 김한수 감독을 선임했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던 게 강희슬한테 관심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근데 김한수 감독이 오면서 그러면은 둘 다 빼온 거 아니냐. 강희슬 때문에 김한수 감독을 선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선후 관계에 대해서 선후 약간 관계에 어깨 대해서 상도덕을 뭔가 어기는 듯한 어떤 느낌. 예. 근데 뭐 사실은 프로스포츠에서 전쟁터에서 악수합니까? 총질하잖아요. 총싸움이 하잖아요. 총싸움하는데 칼 들고 가는 것보단 낫죠. 그쵸. 총을 얻어온 거잖아요. 상대로부터. 그리고 강희슬이 오는 과정도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완전 무관했고 제가 뭐 이것도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 강희슬은 하나 원큐에 남을 생각도 있었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원큐 떠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팀을 봤던 게 아니라 하나원큐 잔류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미팅 과정에서 각 구단의 미팅 과정에서 어떤 KB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니까 풀 베팅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최대 금액 모든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다 퍼붓는다 그랬었어요. 하나원큐가. 물론 그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긴 한데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KBL도 그렇지만 요즘엔 선수들은요 돈도 돈이지만 우승에 대한 그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야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반지 한번 끼는 거. 네. 근데 굉장히 뭐 저는 존중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강희수 선수 그래서 사실 근데 KB 스타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강희수 선수가 영입을 했지만 셀러리 캡이 포화 상태고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FA 지금 염유나 최희진, 강하정 선수 중에서 한 명은 아마 팀을 떠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 선수, 그러니까 보호 선수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허예은 선수 아니면 심성현 선수가 빠지게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강현 선수가 지금 KB 스타즈 왔고 다음 시즌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승 끝났어요. 끝났고. 예. 근데 작년에도 KB 뭐 그렇게 됐던 사람이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박지수의 스크린을 받는 그때는 이제 박지수만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박지수 강희슬 막으면 그런 거예요. 박지수 강희슬을 막으려고 3명이 붙어요. 최소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지수 더블팀도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여자농 현장을 많이 가진 않았지만 이번 시즌에 그 박지수한테 뭐 더블팀 간 다음에 로테이션 돌 때 그런 또 슛들을 강하정이 그러니까 무릎도 계속 안 좋아서 비시즌 훈련도 정상적으로 못했던 걸로 알고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슛을 되게 많이 놓치면서 그런 수비법들이 효과를 좀 어느 정도는 봤던 걸로 아는데 강희슬 상대로는 절대 안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 강희슬은 지금 이번 시즌이 아니고 지금 현재 WKB에서 눈 감고 던져도 들어갈 것 같은 선수예요.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강하정이 받았을 공을 강희슬이 받아서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패턴이라고 치면 거의 뭐 저희 얘기했지만 설린저 전성현 어떤 호흡 아니겠습니까? 콤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박지수의 박지수가 서 있었을 때 그 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KBL에서 쉽게 통과 못해요. 그러면은 강희슬 선수는 그동안 스크린도 못 받고 3점 던지다가 박지수라는 거대한 벽을 스크린 받고 노마크 계속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원큐 빅맨진 되게 약하니까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역대 최악이죠. 없다고 봐야지 하나원큐. 양인영 선수가 시즌 막판에 좀 잘해주긴 했는데 그 선수는 사실 슈터죠. 그럼 반대로 하나원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플랜 B가 마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거의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던데요. 분위기가. 왜냐면은 강희수 선수한테 풀 배팅을 했다니까. 보통 풀배팅하면 남거든. 그치. 그리고 하나은행으로 바뀐 후에 처음으로 뽑은 신인이에요. 애정이 장난 아니었다니까 진짜로. 2013? 2013. 그리고 이번 시즌 막판에 진짜 잘해줬잖아. 엄청 잘해. 그 멤버에서 FA 전력 보고 한 명만 더 되고 갔으면은 그 팀이 챔프전 갈 수도 있어요. 전력이 괜찮아요. 근데 강희 선수가 갔어. 이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채워요? 누구로 채울 거예요 이거를? 누구도 못 채워요. 사실 강희수 선수의 빈자리는 누구도 못 채웁니다. 아니 근데 또 하나원큐 이훈재 감독 2년 계약이라서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즌 승부수를 던져야 될 3년 계약이니까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죠. 3년 계약이어서 이번 시즌. 그러니까 승부수를 전력이 오히려 바닥으로. 그러니까 전력의 절반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거 원래 신지현 뭐 이렇게 둘이 쌍포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평균 득점 한 18점인가 19점 정도가 한 번에 지금 날아간 거잖아요. 그지. 김한수 감독도 굉장히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화를 최근에 했는데 이훈재 감독한테 자주 드리면은 좀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났으니까 지금 그래서 자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겠네요.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강희슬이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친정팀의 비수를 이훈재 감독님을 소문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저는 간단한 얘기 많았고 그리고 다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를 안 썼을 뿐이고. 그렇죠. 사실은 뭐 이준 기자도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거의 지난주부터 기자들은 거의 감을 잡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거의 아니야. 알고 있었어요. 하나원큐 이제 KB 간다는 걸. 근데 이제 오피셜 오늘 도장을 찍은 거고. 그래도 워낙 베트남 금액에서 진짜 가네. 약간 그런 느낌. 가긴 갈 텐데 진짜가?
약간 이런 느낌? 보통 원래 그렇게 간다 하다가 안 가고 재계약하는 경우가 어. 너무 많아서 WKBL FA는 사실 노잼이었거든요. 여담으로 이제 뭐 배윤 선수도 좀 이제 다른 팀 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원래 나오더라고요. 신한은행 유력설이 있었는데 음. 그거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재계약 떴고. 네. 그렇죠. 보통은 원소속 팀에 대한 약간 그런 그쵸. 거 그런 게 좀 부분들? 있죠. 예. 아 그리고 4억인데 그렇죠. 받을만해요. 근데 네. 그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배윤 선수. 그렇죠. 야수의 심장을 가진 야수. 배윤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여자농구 FA 시장 계속 진행 중이니까 네. 예, 요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뭐 원서영 기자 전화 연결이나 게스트 초대할 수 있으면은 또 같이 해가지고 아, 여자농구 좋죠. 같이 하고 또 이제 뭐 다음 주는 4강 플레이오프 위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희가? 그렇죠. 예. 뭐 다음 중간에 주에 뭐 저희가 월요일 날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죠. 예, 이번 주에 다 지방 1, 2차는 다 끝나니까 음. 저도 뭐 수도권에 있을 거고. 예, 다음 주는 오히려 뭐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우리는 4강에서 끝나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호해 방송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 정산한 느낌으로 볼 수도 그럴 있을 것 수도 같고. 있죠. 예, 좋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차후에 공지 제가 해드릴게요. 사항을 보면서 정하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오늘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